존,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냐고? 텍사스 주지사 보좌관이 소리쳤습니다. 새벽 4시,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삼성이 6만 명을 한국에 쏟아붓는다고? 우리한테 한마디도 없이? 저는 뉴스를 켰습니다. 화면엔 단 한 줄. 삼성전자 국내 6만 명 신규 채용. 미국은 없었습니다. 텍사스는 없었습니다. 저는 존 밀러입니다. 58살. 워싱턴에서 30년간 국제 통상과 안보 정책을 분석해온 애널리스트죠. 하버드에서 국제경제학 박사를 땄고 워싱턴 싱크탱크 선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숫자와 권력의 언어로 세상을 읽는 게 제 일입니다. H-1B 비자부터 FTA, 통상 규제까지 모든 정책을 데이터로 분석하죠. 냉정하게, 논리적으로, 감정 없이 말입니다. 그런 제가 그날 아침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기 너머 보좌관의 목소리는 공포에 가까웠습니다. 55조 원? 55조, 그게 전부 한국으로 간다고요? 저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보도자료 전문 받았냐고요? 그는 지금 메일로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존, 우리 끝난 거 아니냐고요? 끝이라는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메일을 열었습니다. 삼성전자 공식 보도자료. 저는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향후 5년간 국내 반도체 생산 시설 확충에 LCB 5조 원 투자. 국내 신규 고용 6만 명 창출. 평택 캠퍼스 중심 차세대 공정 구축. 그 어디에도 단 한 글자도 미국은 없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2024년 11월 8일 새벽 4시 27분. H-1B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 발표 후 정확히 24시간 뒤였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끓이며 생각했습니다. 워싱턴이 어제 뭘 했죠? H-1B 수수료를 201달러에서 21,000달러로 올렸습니다. 100배 인상. 명분은 미국인 일자리 보호.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보호가 아니라 압박이었다는 걸요. 한국 기업들이 H-1B 의존도가 높으니 이걸로 협상 테이블에 끌어내자는 계산이었죠. 트럼프 행정부의 속셈은 명확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을 압박해서 3,500억 달러 방위비를 받아내겠다는 거였습니다. 한국 GDP의 17%에 달하는 금액이었죠. H-1B는 그 압박 카드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은 대답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숫자로, 협상이 아니라 방향으로. 저는 노트북을 열고 데이터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텍사스 테일러 공장, 투자 규모 170억 달러, 예상 고용 인원 2만 명, 착공 2022년, 완공 예정 2025년. 그런데 오늘 아침 발표된 평택 투자는 55조 원. 달러로 환산하면 약 400억 달러가 넘습니다. 텍사스의 2배가 넘는 규모였습니다. 고용은 6만 명, 텍사스의 3배였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선언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당신들에게 의존하지 않겠다.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조지아였습니다. 현대도 움직였다고 했습니다. 국내 배터리 공장 증설 발표. 조지아 계획은 연기. LG는요? 폴란드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했습니다. 유럽 투자 확대한다고요. 손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새벽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고요함이 곧 폭풍으로 바뀔 거라는 걸요. 아침 7시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국회의사당 지하회의실. 통상 담당 고위 관계자 20명이 모였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한 상원 의원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삼성 측과 협의가 잘 되고 있다고 하지 않았냐고요. 통상대표부 국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움직임이라고 했습니다. 예상 못했다고요? 우리가 H-1B를 100배 올렸는데 예상 못했다고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삼성의 이번 발표는 보복이 아닙니다. 전략입니다.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왔습니다. 평택 55조 투자는 하루아침에 나온 계획이 아닙니다. 최소 2년 이상 설계됐을 겁니다. 그럼 왜 하필 지금 발표합니까? 타이밍입니다. 우리가 H-1B를 올린 바로 다음 날 발표함으로써 전 세계에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무슨 메시지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다. 우리는 스스로 설 수 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한 의원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존, 당신 생각엔 이게 어떻게 끝날 것 같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몰랐으니까요. 30년간 이런 상황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동맹국이 이렇게 조용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등을 돌리는 모습을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뭡니까? 질서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엔 텍사스, 조지아, 애리조나에서 온 긴급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기업 없이는 우리 주 경제가 붕괴됩니다.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하기로요. 평택으로 가야겠다고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저는 워싱턴을 떠나온 지 14시간 만에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더 차가웠습니다. 렌터카를 몰며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잠시 들렀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 한 무리의 건설 노동자들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요즘 평택이 돈이 되더라. 뭐야? 일거리가 넘쳐나? 내년까지는 계속 바쁠 거야. 삼성이 엄청난 거 짓는다며? 그게 아니라 이미 짓고 있어. 가봤어? 규모가 장난 아니야. 저는 그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일이 있다는 건 희망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차에 올라 평택으로 향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평선 끝까지 철골 구조물이 솟아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크레인이 하늘을 찌를 듯 서 있었고 그 아래로 수천 명의 인력이 개미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55조 원. 그 숫자가 이렇게 거대한 현실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현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입구에서 방문증을 받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장 총괄 매니저 김진수 상무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존 밀러 박사님이시죠?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의 악수는 단단했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잡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현장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상무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웃지 않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여기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건 1단계에 불과합니다. 1단계요? 네. 2027년까지 이 규모의 3배로 확장됩니다. 그때가 되면 여긴 세계 최대 단일 반도체 생산 기지가 됩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3배라고요? 김 상무가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우리는 건설 중인 동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안은 이미 절반 이상 완성돼 있었습니다. 여기가 첫 번째 파운드리 라인입니다. 내년 상반기 가동 예정입니다. 생산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월 10만 장입니다. 3나노 공정 기준입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월 10만 장이면 연간 120만 장. 이건 텍사스 테일러 공장 목표치의 2배가 넘는 숫자였습니다. 텍사스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김 상무가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교 자체가 어렵습니다. 왜죠? 텍사스는 우리 기술을 이식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여긴 기술을 만드는 곳입니다. 원본과 복사본의 차이라고 할까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원본과 복사본. 우리는 복사본을 받기 위해 수백억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원본은 여기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김 상무가 다시 걸었습니다. 우리는 건물 밖으로 나와 현장을 가로질렀습니다. 곳곳에서 용접 불꽃이 튀었고 기계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 작업자가 우리를 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상무가 그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기 보이십니까? 멀리 또 다른 건설 현장이 보였습니다. 저긴 뭡니까? 2단계 부지입니다. 내년 하반기 착공합니다. 그리고 저 넘어가 3단계 부지입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드론 수십 대가 공중에서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링이었습니다. 드론으로 뭘 하십니까? 공정 관리입니다. 인공지능이 드론으로 찍은 영상을 분석해서 진행 상황을 체크합니다. 오차 범위 0.1% 이내로 관리됩니다. 인공지능, 드론, 6.1%. 이건 단순한 건설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미래를 짓고 있는 거였습니다. 박사님, 이쪽으로 오시죠. 김 상무가 한 건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열자 서늘한 공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곤학습 시설이었습니다. 안에는 거대한 모니터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엔지니어 서너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긴 통합관제센터입니다. 여기서 전체 공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합니다. 화면엔 수백 개의 데이터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온도, 습도, 진행률, 자재 입고 현황, 인력 배치 상황. 모든 게 숫자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저를 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젊었습니다. 아마 30대 초반쯤 돼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존 밀러입니다. 미국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워싱턴에서 왔습니다. 박상현이 미소 지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일해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제의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계십니까? 여기가 더 재밌으니까요. 저는 그 대답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더 재미있다고요? 실리콘밸리는 이미 만들어진 곳입니다.
하지만 여긴 우리가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차이가 느껴지시죠? 느껴졌습니다.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박상현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저 숫자 보이십니까? 저게 지금 현재 진행률입니다. 1단계 78% 완료. 예정보다 2주 빠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인공지능 덕분입니다. 인공지능이 최적 공정을 계산해서 자재 투입 시점과 인력 배치를 조정합니다. 사람이 하면 실수가 나오지만 인공지능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김상무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박사님, 우리 목표는 2027년까지 전체 공정의 90%를 무인화하는 겁니다. 90%요? 네. 사람은 모니터링만 합니다. 실제 생산은 기계와 인공지능이 합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90% 무인화. 미국은 지금 숙련 인력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텍사스 공장도 인력 수급 문제로 완공이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아예 사람을 빼버리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밖으로 나가시죠. 보여드릴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는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수백 개의 조명이 밤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24시간 가동입니까? 네. 멈추지 않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지평선 끝까지 이어진 불빛, 쉬지 않고 움직이는 크레인, 밤낮 없이 돌아가는 기계들. 이건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문명이었습니다. 김상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제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왜 미국을 언급하지 않았는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미국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애초에 필요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날 밤 평택의 한 호텔에 묵었습니다. 창밖으로 공사 현장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탈출하지 않았다. 진화하고 있다. 평택에서 이틀을 보낸 뒤 저는 유럽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행이었습니다. 목적지는 데브레첸, 헝가리 동부의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현대차와 LG 에너지 솔루션의 기가팩토리. 평택에서 본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전체 그림을 봐야 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을 떠나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요. 부다페스트 공항에서 차를 빌려 동쪽으로 2시간을 달렸습니다. 평원이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유럽의 곡창지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평원 한가운데 거대한 건물들이 솟아 있었습니다. 현대차 전기차 공장, LG 배터리 공장, 두 건물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마치 쌍둥이처럼요. 저는 차를 세우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 광경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유럽 한복판에 한국의 미래가 서 있었습니다. 공장 입구에서 헝가리 정부 관계자가 저를 맞았습니다. 페테르 코바치 부청장이었습니다. 밀러 박사님 환영합니다.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먼저 현대차 공장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현대차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입구부터 압도적이었습니다. 축구장 10개를 합쳐놓은 크기였습니다. 여기서 연간 20만 대를 생산합니다. 전부 전기차입니다. 20만 대요? 네. 그리고 2026년부터는 30만 대로 늘어납니다. 저는 공장 라인을 따라 걸었습니다. 로봇들이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용접, 도장, 조립, 모든 공정이 자동화되어 있었습니다. 평택과 비슷했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평택이 기술의 원천이라면 여기는 그 기술의 확산이었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직접 고용이 3천 명입니다. 그리고 협력업체까지 합치면 1만 명이 넘습니다. 1만 명! 데브레첸 인구가 20만 명이니 주민 20명 중 1명이 이 공장과 연결돼 있는 셈이었습니다. 코바치 부청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현대차가 온 뒤로 우리 시의 실업률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평균 임금은 30% 올랐습니다. 대단하군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우리는 공장을 나와 옆 건물로 향했습니다. LG 배터리 공장이었습니다. 입구에서 LG 현지 법인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민준입니다. 존 밀러입니다. 미국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최 법인장이 앞장섰습니다. 우리는 배터리 생산 라인으로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기계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연간 50기가와트시를 생산합니다. 유럽 전기차 시장의 15%를 커버할 수 있는 물량입니다. 15%요? 네. 그리고 2단계가 완공되면 30%까지 올라갑니다. 저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30%. 유럽 전기차 배터리의 3분의 1을 한국 기업이 공급하게 되는 겁니다. 미국 시장은 어떻게 됩니까? 최 법인장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국 비중을 줄이고 있습니다. 왜죠?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정책이 너무 자주 바뀝니다. 보조금 지급 기준도 계속 달라지고 비자 문제도 있고 사업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온 겁니까? 네. 유럽은 예측 가능합니다. 법인세 10년 감면, 토지 100년 무상 임대, 인프라 구축 지원. 모든 게 제시도 준 계속 계약서에 명시돼 있고 헝가리 정부가 약속을 지킵니다. 코바치 부총장이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우리는 한국 기업들을 파트너로 봅니다. 그냥 공장을 짓고 가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요? 인재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우리는 공장 옆 건물로 갔습니다. 교육센터였습니다. 안에는 20대 젊은이들이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K테크 아카데미입니다. 현대차와 LG가 함께 만든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무엇을 가르칩니까? 전기차 기술, 배터리 기술, 인공지능, 자동화 시스템. 헝가리 젊은이들이 여기서 배우고 현대차와 LG에 취업합니다. 한 학생이 저를 보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미래를 배우고 있습니다. 미래를 배운다.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최 법인장이 말했습니다. 박사님, 우리는 단순히 공장을 짓는 게 아닙니다. 생태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생태계요? 네. 현대차가 차를 만들고 우리가 배터리를 공급하고 협력업체들이 부품을 납품하고 대학이 인재를 키웁니다. 모든 게 연결돼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폴란드와 독일로도 확장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내년에 폴란드 브로츠와프에 이 공장을 짓습니다. 그리고 독일에도 연구센터를 설립합니다. 코바치 부총장이 덧붙였습니다. 유럽 전체가 한국 기업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스페인, 체코, 슬로바키아 모두 우리처럼 혜택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평원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장에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사님, 저녁 식사하시죠? 우리는 공장 내 식당으로 갔습니다. 헝가리 전통 음식과 한국 음식이 함께 나왔습니다. 굴라시와 김치찌개가 한 상에 올라왔습니다. 식사를 하며 코바치 부총장이 물었습니다. 박사님, 솔직히 궁금합니다. 미국은 왜 한국 기업들을 압박합니까? 저는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세계 질서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국도 위협이지만 사실 더 큰 위협은 한국 같은 중견국들입니다. 나 왜죠? 한국은 미국에 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안을 만듭니다. 그게 더 무섭습니다. 최 법인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는 미국을 대체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의존하지 않으려는 겁니다. 그 차이를 미국이 이해합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미국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은 여전히 냉전 시대 사고방식에 갇혀 있었습니다. 편인가 적인가, 흑인가 백인가. 하지만 세상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회색 지대가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를 이었었습니다. 유럽은 한국을 파트너라 부른다. 미국은 한국을 변수라 부른다. 이 차이가 결과를 만들고 있다. 창밖으로 데브레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작은 도시였지만 이제는 유럽 전기차 산업의 심장이 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덕분에 저는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이건 탈출이 아니라 진화였습니다. 그리고 진화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데브레첸에서 이틀을 보낸 뒤 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평택으로 갔습니다. 이번엔 다른 곳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김진수 상무가 말했던 그곳, 사람이 사라진 공장, 인공지능이 통치하는 현장, 평택까지 가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미국이 지금 가장 고통받는 게 뭡니까? 인력 부족입니다. 텍사스 공장이 계속 지연되는 이유도 그겁니다. 숙련 기술자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아예 사람을 빼버리고 있었습니다. 평택 공장 정문에서 김 상무가 다시 저를 맞았습니다. 박사님 다시 오셨군요. 보고 싶은 게 있어서 왔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무인화 라인이죠? 우리는 지난번과 다른 건물로 향했습니다. 새로 지어진 동이었습니다. 외벽은 온통 유리로 돼 있었습니다. 아니, 훤히 들여다 보였습니다. 거대한 공간 안에 기계들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로봇 팔들이 정확한 동작으로 부품을 옮기고 컨베이어 벨트가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자동화 설비들이 소리 없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김 상무가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늘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한곤학습 시스템이었습니다. 여기가 5나노 공정 라인입니다. 지난달부터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관리 인원은 몇 명입니까? 이 라인 전체를 3명이 관리합니다. 3명요? 네. 그것도 모니터링만 합니다. 실제 생산은 전부 인공지능이 합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천장에 카메라들과 센서들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저 카메라들이 뭡니까? 인공지능 비전 시스템입니다. 실시간으로 생산 과정을 촬영하고 분석합니다. 0.1mm 오차까지 감지합니다. 오차가 발견되면 즉시 수정합니다. 사람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라인을 따라 걸었습니다. 로봇 팔 하나가 웨이퍼를 집어들었습니다. 너무나 정확한 동작이었습니다. 떨림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 로봇의 정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10마이크로미터입니다. 사람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람 손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정밀도였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김상무가 한쪽 벽면으로 안내했습니다. 거대한 모니터들이 벽 전체를 덮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 2명의 엔지니어가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가 통합 관제실입니다. 저 두 사람이 이 라인 전체를 관리합니다. 한 엔지니어가 저를 보고 일어났습니다. 최민호 박사였습니다. 지난번에 만났던 그 젊은 엔지니어였습니다.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박사님. 저도 반갑습니다. 궁금하신 게 많으시죠? 솔직히 믿기지 않습니다. 사람 없이 어떻게 이런 정밀 공정이 가능합니까? 최 박사가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저 숫자들 보이십니까? 온도, 습도, 압력, 진동, 미세먼지 농도. 모든 변수를 실시간으로 측정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최저값을 계산해서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사람보다 정확합니까? 비교가 안 됩니다. 사람은 하루에 한두 번 체크하지만 인공지능은 초당 1,000번 체크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피곤하면 실수하지만 인공지능은 24시간 똑같은 수준을 유지합니다. 저는 화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수백 개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갱신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들이 그래프로 변환돼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건 자동화가 아닙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맞습니다. 최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자율화입니다. 인공지능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우리는 단지 지켜볼 뿐입니다. 최종 목표가 뭡니까? 2027년까지 90% 무인화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 공장 전체를 50명이 관리하게 됩니다. 50명? 텍사스 공장은 2만 명을 고용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긴 50명으로 그보다 더 큰 규모를 돌리겠다는 겁니다. 인력 부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김상무가 대답했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애초에 사람이 필요 없으니까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미국은 지금 인력을 구하기 위해 비자 정책을 이리저리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아예 인력이라는 변수 자체를 제거하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이쪽으로 오시죠. 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또 다른 라인이었습니다. 이곳은 더 놀라웠습니다. 로봇들이 서로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한 로봇이 웨이퍼를 옮기면 다른 로봇이 받아서 다음 공정으로 넘깁니다. 마치 안무를 추듯 정확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저들은 어떻게 협력합니까? 인공지능 네트워크입니다. 모든 로봇이 하나의 뇌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동작을 예측하고 조율합니다. 오류는 없습니까? 지난 3개월간 오류율 0.012%입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0.052%면 100만 개 중 하나 꼴입니다. 사람이 만든다면 절대 불가능한 수치였습니다. 최 박사가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인력을 대체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한계를 넘어서려는 겁니다. 사람의 한계, 시간의 한계, 공간의 한계, 모든 제약을 넘어서려는 겁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이미 가능합니다. 저 라인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라인을 바라봤습니다. 사람 없이 돌아가는 공장,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생산 현장. 이건 SF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김상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사님, 미국이 H-1B를 올렸을 때 우리도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할지를요? 그래서요?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아예 의존하지 말자. 사람에게도 미국에게도 누구에게도. 그게 이 무인화 라인입니까? 네, 이게 우리의 답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한국은 압박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스템을 바꿔버렸습니다. 박사님, 커피 한잔 하시죠? 우리는 휴게실로 갔습니다. 창밖으로 무인 라인이 보였습니다.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솔직히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편하게 물어보십시오. 두렵지 않습니까? 사람을 이렇게 빼버리는 게. 김상무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더 두려운 건 의존입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서 살아가는 것. 그게 더 무섭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보고서를 썼습니다. 한국은 기술로 주권을 재정의하고 있다. 이건 산업이 아니라 철학이다. 평택에서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저는 공장 휴게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었지만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무인 라인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상현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는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편안한 침묵. 박상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우리를 배신자라고 생각하죠?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상현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그 기술 받기 위해 뭘 했는지 아십니까? 1980년대부터 20년간 매년 수십억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밤을 새웠습니다. 주말도 없었습니다. 명절도 반납했습니다. 30년을 버텼습니다. 제 아버지 세대는 회사 바닥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실리콘밸리에서 2배 연봉을 제안했지만 거절했습니다. 여기가 제 자리니까요. 저는 그의 옆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32살. 아직 젊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나이보다 훨씬 깊었습니다. 여기엔 다른 게 있습니다. 자존입니다. 우리가 만든 걸로 세상을 바꾼다는 자존심. 그게 돈보다 큽니다. 여연. 그 단어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박상현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분들 소개시켜 드릴까요? 복도를 걸었습니다. 한 연구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대여섯 명의 젊은이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지혜 공정 엔지니어, 이준호 설비 담당. 모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산나노 공정 수율 개선 작업입니다. 목표는 95%인데 지금 92%거든요. 김지혜가 설명했습니다. 3%면 월 생산량으로 3,000장이 더 나옵니다. 금액으로는 수백억 원입니다. 이준호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풀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율을 갖게 됩니다. 모니터엔 복잡한 수식과 그래프, 원자 단위 작업, 10나노미터 이에서 일어나는 반응 제어. 사람 손으로는 불가능. 이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미국이 해줍니까?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말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연구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박상현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왜 6만 명을 뽑는지 아십니까? 세대 교체입니다. 아버지 세대가 기초를 닦았다면 우리 세대는 그 위에 성을 쌓을 겁니다. 다시 휴게실. 저는 의자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미국이 더 강하게 압박하면? 박상현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압박은 2가지 결과를 만듭니다. 굴복하거나 더 강해지거나. 한국은 더 강해질 겁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보고서를 썼습니다. 숫자는 잊힌다. 그러나 사람은 역사를 남긴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만들고 있는 건 공장이 아니라 미래다. 창밖으로 평택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새벽 2시였지만 여전히 밝았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기술의 싸움이 아니라 의지의 싸움이라는 걸. 한국의 진짜 무기는 반도체도 인공지능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저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들의 자존이었습니다.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통상대표부, 긴급회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3,500억 달러를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국회의사당으로 향했습니다. 3,500억 달러? 한국 GDP의 17%. 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20명이 넘는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어수선했습니다. 한 상원 의원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방위비 명목, 주한미군 유지 비용과 안보 제공 대가. 대통령의 지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실수입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자료를 꺼냈습니다. 평택에서 찍은 사진들. 55조 원 투자, 6만 명 고용, 90% 무인화. 한국은 더 이상 미국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다음 자료를 펼쳤습니다. 헝가리 데브레첸 공장 사진. 유럽입니다. 한국은 유럽과 손잡고 있습니다. 유럽이 한국을 선택하면 나토 동맹 구조가 흔들립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책상을 손으로 짚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건 협상이 아닙니다. 강요입니다. 한국은 최후 통첩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대신 대안을 만듭니다. 평택 무인화 라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그들의 대답입니다. 우리가 H1B를 막으니까 아예 사람을 빼버렸습니다. 한 의원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그럼 어쩌자는 겁니까?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협력합니까? 우리가 강대국입니다. 그 말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30년간 워싱턴에서 일하며 수없이 들었던 말. 하지만 세상은 변했습니다. 사무실 책상 위엔 보고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모두 한국 관련 보고서 중 CIA 분석 자료, 한국의 반미 정서 증가 추세.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반미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의존하지 않으려는 것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텍사스 주지사 보좌관. 삼성이 텍사스 공장 착공을 또 연기했다고 했습니다. 완공이 2026년으로 1년 지연. 워싱턴의 하늘은 흐렸습니다. 며칠 뒤 백악관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주재. 저도 배석했습니다. 트럼프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3,500억 달러를 내야 합니다. 우리가 지켜주는데 공짜는 없습니다.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각하, 손해가 큽니다. 한국에 있는 우리 기업들, 삼성과의 협력, 반도체 공급망, 모든 게 흔들립니다. 텍사스는 한국 기술 없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기술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제 미국에 오지 않습니다. H1B 때문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일론 머스크 H1B 출신입니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 H1B 출신입니다.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 H1B 출신입니다. 심지어 멜라니아 여사님도 이민 과정에서 비슷한 비자를 쓰셨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맡고 있는 게 바로 미국을 만든 사람들입니다.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의 55%가 이민자가 세웠습니다. 그중 절반이 H1B 출신입니다. 트럼프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 끝입니다. 그는 나가버렸습니다. 이건 설득의 문제가 아니라 신념의 문제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를 썼습니다. 정치가 논리를 이기면 제국은 스스로 무너진다. 미국은 지금 스스로 다리를 태우고 있다. 그리고 한국은 그 불길을 피해 새로운 길을 만들고 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밝았습니다. 하지만 이 불빛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걸. 2024년 11월 22일 저는 다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경주였습니다. 에이펙 정상회담. 미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 한국과 미국의 운명이 갈리는 자리가 될 거라는 걸 알았죠? 인천공항에서 경주까지는 차로 4시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경주, 천년 고도, 신라의 수도. 그곳에서 새로운 역사가 쓰일 예정이었습니다. 경주에 도착했을 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회담장은 보문호수 옆 전통 건축과 현대식 건물이 어우러진 곳. 저는 숙소에 짐을 풀고 회담장 주변을 걸었습니다. 한 돌탑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첨성대, 서기 634년 건립,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 저는 그 돌탑을 올려다봤습니다. 1400년이 넘었습니다. 1000년을 버텨온 나라. 다음 날 아침 회담이 시작됐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모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앙에 앉았습니다. 한국 대통령은 그 옆, 저는 뒤쪽 배석 자리. 개회사가 끝나고 본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통상, 안보, 기술 협력, 여러 의제가 오갔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트럼프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점심 휴회 시간, 미국 대표단 회의실로 갔습니다. 분위기가 살벌했습니다. 머스크입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X 계정. H1B 없었으면 난 테슬라를 못 만들었다. 미국은 인재를 막을 게 아니라 끌어들여야 한다. 그 글 아래 댓글이 수만 개. 대부분 동의하는 내용. 머스크는 트럼프 지지자입니다. 그런 그가 정면으로 반대한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트윗이 아니었습니다. 내부 균열. 오후 회의가 재개됐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반도체 55조 원, 배터리 30조 원, 인공지능 20조 원, 총 105조 원입니다. 3나노 공정 수율 95% 달성.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우리는 협상하러 온 게 아닙니다. 증명하러 왔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트럼프가 끼어들었습니다. 방위비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공정한 분담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3,500억 달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럼 주한미군이 철수할 수도 있습니다. 철수하시겠다면 존중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하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일방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책상을 쳤습니다. 이게 동맹입니까? 동맹은 존중입니다. 강요가 아닙니다. 그 순간 일본 총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 편입니다. 호주 총리도 거들었습니다. 호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맹은 거래가 아닙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미국이 고립되고 있었습니다. 회담장 한가운데서 동맹국들 앞에서요. 트럼프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휴회합시다. 각하 협상해야 합니다. 무시가 아닙니다. 자존입니다. 한국은 자존을 지키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존중하지 않으면 모든 걸 잃습니다. 트럼프가 한참을 저를 바라봤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날 밤 비공식 만찬. 경주 전통 한옥. 각국 정상들이 모였습니다. 한국 측 보좌관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대통령께서 잠시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따라갔습니다. 한옥마당 한쪽 한국 대통령이 홀로 서 있었습니다. 평택에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떻던가요? 압도적이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미소 지었습니다. 솔직히 두렵습니다. 미국과 정면으로 맞서는 게 하지만 해야 하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이 옳습니다. 저는 분석가입니다. 논리를 따릅니다. 그리고 논리는 한국 편입니다. 한국 대통령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1000년을 버텨온 나라입니다. 조금 더 버틸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트럼프가 입장을 바꿨습니다. 3,500억 달러 요구를 수정하겠습니다. 대신 공동 기술 프로그램을 제안합니다.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회담이 끝났습니다. 공동 성명이 발표됐습니다. 3,500억 달러는 사라졌습니다. 저는 회담장을 나와 첨성대로 다시 갔습니다. 1000년 된 돌탑이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강대국이 말을 멈추고 중경국이 말하기 시작한 순간 역사가 바뀌었다는 걸. 경주에서 돌아온 뒤 저는 워싱턴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세상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H-1B 수수료 인하 검토안이 의회에 상정됐습니다. 트럼프가 직접 서명, 21,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완전한 철회는 아니었지만 후퇴였습니다. 텍사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삼성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고. 공장 완공 일정 재조정. 2026년 중반. 조지아에서도 비슷한 소식. 현대차가 투자 계획 재검토 중.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중심은 이미 이동했다는 걸요. 며칠 뒤 저는 다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이번엔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컨퍼런스 센터, 글로벌 반도체 포럼. 첫날 기조연설은 삼성전자 부회장. 우리는 2027년까지 2나노 공정 양산 체제를 구축합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1나노 이하로 진입합니다. 이건 기술의 한계가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손뼉을 쳤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한 미국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삼성 부회장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텍사스 공장은 계속 진행됩니다. 하지만 우선순위는 국내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점심시간 저는 김진수 상무를 다시 만났습니다. 마지막 확인차 왔습니다. 김 상무가 웃었습니다. 진짜입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센터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김 상무가 남쪽을 가리켰습니다. 평택입니다. 저기서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강대국입니다. 하지만 이제 유일한 강대국은 아닙니다. 우리는 강대국이 되려는 게 아닙니다. 자립하려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한국은 변수가 아니었다. 해답이었다. 우리가 질문을 잘못한 것이다. 다음 날 공항으로 가는 길 택시 기사가 물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미국에서 왔습니다. 아, 미국. 좋은 나라죠. 한국도 좋은 나라 아닙니까? 기사가 웃었습니다. 좋죠. 요즘은 더 좋아졌습니다. 우리 아들이 삼성에 취직해 평택 공장에 나갑니다. 저는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공항에 탑승구로 가는 길, 면세점을 지나갔습니다. 한국 제품들이 가득. 삼성, LG, 현대, 메이드 인 코리아. 그 문구가 선명했습니다. 저는 그걸 한참 바라봤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륙하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인천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마지막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코리아 모델 균형 잡힌 세계의 청사진. 그리고 첫 문장을 썼습니다. 나는 워싱턴에서 30년을 보냈다. 정치와 경제의 수치로 세상을 읽어왔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다. 한국은 변수가 아니라 해답이었다. 저는 계속 타이핑했습니다. 힘은 시대를 열지 못한다. 논리와 품격이 시대를 연다. 한국은 자신의 방식으로 세계의 교과서를 고쳐 쓰고 있다. 비행기가 태평양 상공을 날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타이핑을 멈추고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수평선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다시 노트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 계산된 혁명이었다. 그들은 굴복하지 않았고 감정으로 흔들리지 않았다. 대신 논리로 말했고 실력으로 증명했다. 마지막 문단을 썼습니다. 경주의 돌 위에서 나는 깨달았다. 진정한 강국이란 상대를 누르는 나라가 아니라 질서를 만드는 나라다. 이제 그 이름을 주저하지 않겠다. 나는 쓴다. 코리아. 권력을 재정의한 나라. 보고서를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워싱턴까지는 아직 10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지난 몇 주간 본 것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평택의 불빛, 박상현의 눈빛, 김진수의 확신, 경주의 돌탑, 한국 대통령의 단호함, 그리고 택시기사의 자부심.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됐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다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마지막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세상은 이제 한국의 논리를 배워야 한다. 압박이 아닌 협력, 강요가 아닌 존중. 그것이 새로운 질서의 시작이다. 저장하고 노트북을 완전히 껐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새로운 날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걸.